있다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자본주의 위반이 제가 있습니다. 말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요 앞선 질의에서 제가 여쭙던 거 기억나세요? 조금 전에 읊어드렸는데 예. 그때 그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발언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네, 의원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한번 좀 보고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요? 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한테 답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아니 그게 단순한 건데 답을 못 주는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의 금융위원장이 맞습니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이 앞선 질의에서 위원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 금융위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넣습니다.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저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저도 손에 안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위원장님을 상대로 이 조국 펀드에 이미 언론에 다 알려져 있고 언론에서 윤곽을 다 그려놓은 이 조국 펀드의 한 펀드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지금 이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본시장을 확충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한 사건으로 나타난 6개의 제가 보기에는 6개의 주요한 흑수물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오늘 저 위원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걸 드리는 건데 지금 오늘 그 20분 동안 질의하는 동안 3개 이상은 못 나가요. 이렇게 비적극적이고 이렇게 기존에 등장한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가 그렇게 부정적이라면 비적극적이라면 앞으로 생겨나는 금융시장에서의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방금 전에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답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최대 투자자가 주주가 자기가 만든 PF에 투자적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니까 앞선 섞기록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정리를 해서 대립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느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예. 검찰이 코링크 피의 복수 관계자들로부터 정경심 씨와 동생 정강보가 코링크 피의 사무실에서 익성의 자회사 IFM의 2차전지 사업 설명을 듣고 기대매출과 영업이익 등에 기재된 사업계획서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정경심은 좋은 사업이었다라는 발언까지 했고 관련 메모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날은 조국 일가가 코링크 피의 블루펀드에 출자금 74억 원을 약정을 하고요. 14억 원을 지급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죠. 한참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니. 그럼 4차 질의 때 쓰십시오. 그 다음에 김병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3차까지 해요. 네, 분당을의 김병호입니다. 이전에 여러 의원님 질의 중에서요, 우리 성일정 의원님 제 질의입니다. 여기 국민연금의 어떤 스튜디오십 코드 관련해 갖고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고영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좀 자신 있게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질의 중에서 국민연금이 스튜디오십 코드에 소위 말해서 집중하는 바람에 뭐 연금 수익률도 저하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표가 되나요? 예. 자, 이게 이제 최근에 국민연금 수익률인데요. 스튜디오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발동된 게 올해입니다. 그죠? 올해 수익률 무진 좋습니다. 상반기 수익률이 벌써 제가 잘 안 보이는데 8%인가요?
8.06%네요. 작년 한 해만 주식시장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0.92%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쭉 2013년도부터 보면은 평균 4에서 5, 그 다음에 17년 7%, 그리고 올해 상반기가 거의 8%.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원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는 있을 수 있는데 팩트에 관련된 부분은 좀 주변에 도움을 얻으셔서 좀 자신감 있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죠. 우리 그 증권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이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지배구조와 배당 성향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스트레이트 코드가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업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트레이트 코드가 비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잘 작동되게끔 하는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업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의 스트레이트 코드 자체가 나쁜 거다라고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당국에서 자신감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좀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만 저도 변명을 하면 말할 기회를 좀 안 주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제가 스트레이트 코드를 처음 본 거는 일본 GPIF죠. 거기 가서 처음 봤거든요. 예. 제가 K 사장할 때, 그러니까 일본이 저희보다 먼저 도입하고 아까 김정석 의원님 정책자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도 사실 바로 K 사장이 돼서 스트레이트 코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코드가 그 여러 가지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좋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의원님 네.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연금 여러 개 있는데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다른 연금이 있는데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청년 실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청년 실신. 청년 실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나요? 실신요. 예. 못 들어봤습니다. 예. 청년 실업과 청년 신용 불량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신조어인데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취업이 잘 안 되고 주거비나 생활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이력이 없어서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고 그리고 대출을 돌려막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 불량이 되거나 채무 불량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금융 이력이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 한 P2P 업체, 크레파스라는 업체가 새로운 청년들의 행동 양태에 근거를 한 대안 신용 정보를 개발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앱을 얼마나 업데이트를 빨리 하느냐, 그 다음에 문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답을 해주느냐, 우리 핸드폰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을 어떻게 자주 하느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통신 요금에 대해서 이 회사는 아닌 다른 회사 예를 들면 통신 요금을 얼마나 잘 납부하느냐 이런 어떤 비금융 데이터 정보를 갖고 청년들의 신용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를 보니까 신용 등급이 많이 현재 상황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국회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우리 금융법이라든지 새롭게 국민들이 함께 빨리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필요하는 여러 산업들 데이터가 정말 말 그대로 21세기 산업의 원리가 되게끔 잘 흘러가게끔 그런 노동환기라든지 업계 목소리를 수렴하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 금융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신용정보법이 통과되기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아니, 아까 말씀대로, 네, 처음에 비금융 정보를 통해서 신용등급을 올리자는 그 말씀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다른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혁신이라든지 이런 P2P 법도 그럴 때마다 관계자들 면담할 때마다 그 신용정보법 통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업계나 청년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에 일면의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성원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예, 저는 우리 오늘 이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를 좀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또 그만큼 또 국민적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국정감사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좀 낙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국정감사가 오늘로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서부터 위원장님께서 저희 종합감사 때까지 어떻게 해 주시냐에 따라서 또 그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서면지를 좀 드릴 테니까요. 그냥 아주 좀 정성껏 좀 해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좀 해주시지 마시고요. 그것 좀 부탁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부동산 이거 아까 마무리 말씀 좀 드리면은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DLF 사태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뭐냐면 소일코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외양간을 어떻게 고쳐야지 될까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제서부터 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 금융당국 한번 좀 잘 감시하셔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완벽하게 좀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시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이제 별도로 종합감사 전까지 그 방안을 한번 같이 보고해 주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방안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헬릭스미스 관련해가지고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헬릭스미스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요와 유사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금융당국의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이 헬릭스미스와 관련된 늑장 공시를 가능하게 해주고 PPT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감경 결정까지 내려준 증선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조금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금융감독원이 중과실 가중치 최대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증선위 심의에서 과실 투로 징계를 2단계나 경감을 시켜줘요. 이런 경우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 이게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발된 사례를 보니까 그냥 과징금 처분받으면은 별도의 감경 조치 없이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2단계 경감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총 264건 중에 2단계 조치가 감경된 경우는 9번밖에 안 돼요. 한 3%밖에 안 된다.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헬릭스미스로 인해 가지고 소위 서민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받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 대주주들 벌써 내부 거래를 해서 자기 돈을 빼냈다는 의심적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래갖고 서면 질의를 먼저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증선위에서는 운영 규칙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운영 규칙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관련된 의혹들, 근데 그것들이 거의 합리적인 의심에 가까운 의혹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금융당국에서 해소를 시켜줘야지 됩니다. 즉 특정 기업에 대한 불특혜 또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과정서부터 문제가 없었는지 또 전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지 돼요. 또 그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저는 샘플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과 유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금융당국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하면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금융도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 당국을 못 믿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한번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종합감사 전까지 저한테 좀 별도 보고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 의원 질의 순서입니다. 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종합감사를 하는데 금감원에서는 이제 종합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제 취임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인수인계를 좀 받으셨죠? 예, 이 종합검사에 대한 우려가 좀 깊다는 점도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금감원 하고 있는 것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에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그런 우려와 그런 부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난 8월에 했던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 기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좋은데요. 이게 다시 도입이 될 때부터 전임 금융위원장님도 좀 우려를 표한 적이 있어요. 이런 제도가 없어졌다가 한 2년여 만에 다시 또 부활이 됐거든요. 그 무슨 좀 정책 일관성이라는 면에서도 일응에 좀 어색한 점이 있죠. 예? 무슨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2년 만에 부활이 되면서 보복검사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 그때 즉시연금 사태, 그것에 대해서 이 생보사들이 제대로 금감원이 시키는 대로 좀 안 하니까 이게 이런 이제 종합검사라는 칼을 다시 뺀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가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임 금융위원장님도 좀 일리가 있다. 좀 잘 상의해 보겠다. 이런 좀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 뭐 우여곡절 끝에 이거를 뭐 하겠다는 거를 끝까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그런 뭐 행정행위를 어떻게 끝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바로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신중히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신중히 해야 될 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금융감독원장님 뵙기에 있었는데 네. 그 우려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감독원도 뭐 우리 위원회나 똑같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은 그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금융기관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돼야 된다, 검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저 부위원장님이 좀 제대로 보고를 좀 드린 것 같네요. 그동안에 이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좀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임위원장님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예? 사법부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칼을 가져와서 너네들 즉시연금 이거 잘못됐다니까 다 자료내놓으라고서 감사를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예. 그거는 소송에서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일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감원장께도 지금 바로 그 삼성생명이 이제 지금 종합감사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종합검사. 예? 좀 유념하기 바라고요. 예. 그 전부터 금감원의 말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유인부합적. 좀 잘하는 데는 뭐 이렇게 장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되는 거 보니까 조금 부족해요. 예? 3월 달에 어떤 거는 뭐 시책을 내놓고 그 점에 대해서 4월 한 달 만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유인부합적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점도 있고 또 뭐 저인망식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탈탈 먼지 털기 안 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 자료 제출이 뭐 종전처럼 뭐 한 1000건씩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좀
달라지는 점이 없게 되겠죠. 그런 저런 점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서 이 지도 감독 기능을 확실하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8월에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잘 실천되도록 저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일종 의원님 질의신청입니다. 네, 장관님, 그 기술 특례 제도를 두어가지고,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두어가지고, 기술이 좀 괜찮은 기업들을 증권시장에 이렇게 좀 원활하게 상장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있고 자본이 부족을 해서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술 평가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어딘지 항상 기술은 평가의 부분에서 이제 전문성이 좀 들어있는데, 상장할 때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네. 운영하는 과정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평가하는 것도 전문기관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평가하는 걸 논외로 하고, 그러면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실한 기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두 가지입니다. 기술을 믿고 투자하는가 하고, 경영자가 목숨 걸고 사회적인 혜택을 받았으니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거냐라고는 책임의식이, 경영자의 책임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신라젠 아시죠? 아까 예, 말씀드렸습니다. 헨리 스미스인가요? 이 회사도 아시죠? 금방 말씀하셨죠. 예, 이런 회사들 반드시 조사를 다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들이 전부 다 대주주들이 자기 것 파는데 급급했습니다. 지금 61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흑자가 6개밖에 안 나요.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도 걸리고 또 좀 더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또 신약을 개발한 곳은 3곳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 정지까지 된 곳은 한 2곳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 이 기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영자가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경영자가 자기 배를 불리는데 급급해요. 신라젠은 말이죠, 10조 왔던 회사가 6천억으로 떨어졌어요. 3만 명이 지금 현재 여기에 손해를 본 개미 투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상당히 심각한 경영자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주주가 1,300억을 매도를 했어요. 친인척이 800억을 매도를 해가지고 이 2천억이 넘는 돈을 현금화 시켰거든요. 여기 보면 이래도 되는가, 이게 이래도 되는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문제가 그렇고, 헨리 스미스도 이렇게 봐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경영자가 다 팔았어요. 헨리 스미스도 24만원 가던 것들이 6만 5천원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대표이사가 10만 주를 갖다가 팔았어요.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공시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공시제도를 이벤트 있을 때만 하니까 이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작전 세력이 붙는단 말이죠. 앞에 말씀드린 이 회사,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로부터 400억을 받았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여기 유시민,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 다 팔고 온 사람들이, 또 유시민 이사장도 여기에서 특강을 하고 그랬어요. 특강한 걸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데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 사람이 주가 조작으로 지금 이제 구속돼 12년 확정돼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과연 놔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그래서 공시제도에 대한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보호예수기간이 너무 짧은데, 전 보호예수기간을 짧고 넓게 하는 것보다 대주주에 대해서 특례로 올라가는, 이거는 경영자를 믿고
기업보단 경영자와 기술 두 가지가 신뢰 아니에요. 대형 기업은 영업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업을 통해서 경영자가 바뀌어서 돌아갈 수 있지만 이 기술 특례는 기술과 경영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갖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보호예수기관 말고도 정부한테 허락을 받고 꼭 필요한 부분만 팔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니, 결국 살펴봐야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태규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그 신용평가는 이제 두 개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신용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정확성, 또 공정성, 투명성, 소비자 보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서 이제 불합리한 평가 관행이나 뭐 이런 것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 이런데, 이 부분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지난해 1월 달에 개인 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이거 말고, 딴 거, 이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한 평가사는 1등급이고, 한 평가사는 다른 평가사는 10등급입니다. 동일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한 평가사는 1등급이고 한 평가사는 7등급이다. 7등급이면 신용카드도 발급 못 받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신용평가 관련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제 불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본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두고 계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평가 등급이 상이할 거에는 더 불량한 등급을 적용합니다. 그것이 금융기관에서 관행으로 정착이 되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금융활동에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불이익을 받으면 담보 신용대출의 승인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신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산출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에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기타 금융활동에서 선택권을 제한받는 이러한 이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부당국에서 이걸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여기 그 화면을 좀 보십시오.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2019년부터 개인 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렇게 하고 정부 정책 브리핑에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이. 그렇게 해서 신용 등급도 이제 등급에서 신용 점수로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개선합니다. 이렇게 하고 국민들한테 공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금융당국의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24조 저 1항을 보면 여기에는 신용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제한을. 그러니까 점수제로 정부는 하겠다고 하고 규정은 등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현재 금융당국의 정부 정책에 스스로 모순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개선책을 제시했는데 현장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그 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이나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이 전혀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은 그대로 소비자한테 오는 거고,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시행령 그 부분에서
등급별로 하는 걸 점수를 받거든요. 해야 돼서 정합성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감독 규정을 그 점수제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지금 신용평가를 두 개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한 회사는 동일인에 대해서 한 회사는 1등급을 주고 한 회사는 10등급을 주는데 이 당사자는 내가 왜 10등급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야기라도 안 하게 해주는 거고 정부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극과 극의 평가가 모순 아닙니까? 근데 금융기관은 1등급과 10등급을 받으면 1등급을 적용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0등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금융활동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 정부가 작년 1월달에 개선하겠다고 방침을 내놨는데도 현장에서 전혀 이 정부의 정책이 작동되고 있지 않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말한 시행령도 그럴 거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신용정보에 있어서 금융적인 정보, 비금융적인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용정보법이 뭐 만능의 키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신용으로 통과돼서 종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소비자가 자기의 신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제대로 된 신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김종석 의원 질의선서입니다. 네. 그 조국펀드에 투자한 WFM이라는 회사에 100억을 투자한 그 상상인 그룹이 골든브릿지라는 투자증권사를 인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회장이라는 사람이 2018년 5월 달에 그 투자증권 인수 신청을 했으나 대주주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 전에 주가 조작 그 혐의가 있어서 그 적격성 심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단 보류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그 심사 중단이 되기 전날 바로 앞에서도 성일종 의원이 언급하신 그 100억 원을 WFM의 이 상상인 그룹이 투입을 합니다. 투자인지 투입인지 어쨌든 100억 원이 들어갔어요. WFM으로. 그리고서는 작년 10월 달에 금감원은 금융위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이 상상인 그룹의 유 회장이 사건의 공모에서 주식을 매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후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11월 달에 다시 이 변경 심사를 재개해가지고 금년 2월에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습니다. 이 흐름 알고 계신가요? 예, 보고 받았나요? 예, 예. 위원장 취임 전인데 예. 이렇게 적격성에 문제가 있고 현재 금감원에 의해서 또 검찰에 의해서 부당 내부 거래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적격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의 인수를 허가했는데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런 사람이 대주주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걸로 제가 보고. 합당한 이유가 예. 제가 그래서 자료를 이제 금융에서 쭉 받아봤는데 예. 유 회장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건돼서 처벌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증선위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예.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제가 제출받은 이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의 한 분이 파워포인트 보세요. 향후에 이 문제가 포함돼서 수사가 진행되면 이것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참여자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 유 회장이 공범이라고 인정된다면 당연히 처벌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인수를 허락해 준 겁니다.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주주 자격 상실하는 겁니까? 혹시 부위원장 당시 3처장이었으니까 내용을 알 것 같은데. 예, 당시에 제가 증선위 업무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재판은 확정이 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그 문제가 있죠. 확정이 되면. 그렇지만 과거의 선례를 보면 이런 식의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심사 중단을 하거나 보류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게 공범으로 인정되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인수를 위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중단이 됐는데 바로 하루 차이로 7월 26일과 27일 하루 차이로 이 상상인 그룹이 100억 원을 WFM에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이로 인해서 어떤 압력이 작용한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국 펀드에 100억 원을 지원한 데에 대한 대가성 특혜가 아닌지 이게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이 미흡할 경우에는 제가 상상인 그룹의 유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당 차원의 조사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이제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없다고 쉽게 그래서 말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적격자로 인정을 받아서 투자증권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감원 조사가 금년 2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종결되어 혐의가 참고사항으로 제공된 점, 당 시점까지 검찰에서 이러지 않은 점을 가만히 승인했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참고해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추혜선 위원님 질의순 드립니다. 위원장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 출자자인 개인 1인으로 하고 있죠. 예. 네. 이 법에 따르면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증권 이 두 금융회사의 심사 대상이 누구죠? 네. 네, 지금 현재는 이건희 회장. 네, 그렇죠. 심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병상의 관계로 금감원에서 심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주주에게 일정한 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네, 법 취지는 살려서 지금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누가 그러면 심사 대상이 되고 있죠? 심사 중지를 했는데 그 심사하는 게 누가 받는 거예요? 심사 받는 대상이 없습니까? 최다 출자자 1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를 못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삼성생명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재용 부회장을 심사해야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네, 법령이 제출된 거로 알고 있고요. 네. 홍소원님이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못할 때 안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정해서 확대를 넓히는 것이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논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양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전자에 말씀하신 건 그 규제를 포기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까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부분과 사실상 심사가 안 되는지 않느냐는 두 가지 의견이.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상식적인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그 비슷한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지금 법령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초과지분 한도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으로 인한. 그래서 그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보완해서 입법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결격성에 대해서는 또 법안이 또 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법안 정리 그래서 과정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심사에 있어서 심사 대상자를 확대하고요. 최소한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 그 부분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너무 많이 또 규제를 하고 심사를 하면은 진입을 또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양면이 있는 거를 좀 보고 논의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법제처에서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규제기관에서 그 취지를 받아서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그 관련 질의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못 하시면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렇게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입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이후에 합감 때 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의원님 질의선생님. 우리 위원장님 아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말씀드렸을 때 해칭한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요. 이해를 어떻게 하시건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자, 저희가 제출받은 고용노동부도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주간 운영사인 한투증권이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투자 결정 당시인 18년 7월 미국 유럽에서 금리 인상 흐름이 있었던 점, 최근 10년 이내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한 사례가 극히 적었던 점을 고려해서 투자했다. 18년 12월에서 19년 3월 미중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 등으로 미국 유럽의 금리 인하 기조로 급변하면서 투자 상품의 손실 발생,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해칭한 거다 라는 답변을 스스로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저기 보면은 18년 7월 미국 유럽에서 금리 인상 흐름에 있었던 점, 그러면 자기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보유 채권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알겠어요. 그 투자 결정 당시에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미국 유럽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최근 10년 내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한 사례가 극히 적어서 투자를 했으나 금리 인하 기조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보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해칭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칭을 했으면 손실이 안 나야 되는 거죠. 손실이 난 거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투가 고용보험기금의 상품 중에 해칭을 했다면 동일한 상품, 만기, 금액, 수익 다 반영해서 반대매매에서 476.6억 원의 이익이 난 상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잖아요. 해칭을 했으면 이렇게 됐을 때 서로 해칭이 돼가지고 476.6의 이익이 난 상품이
반대쪽에 어디 나와야죠. 의원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예? 기초자산이 이제 그 고용보험기금이 기초자산이 채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채권이 금리 변동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손실이 나게 된 구조니까 금리가 내려간 쪽에 베팅을 해야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해칭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 아까 그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지침 보면은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게 뭐였죠? 그러니까 안정성, 유동성 뭐. 안정성, 유동성이나 최우선은 안정성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그 자료 여기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안정성, 네, 맞습니다. 예. 네, 최우선 안정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예. 뒤에 이제 유동성, 수익성이 예. 나오는데요. 안정성이 가장 우선으로 돼 있다는 게 국가재정법에 사용 지침에도 나와 있고 계약서에도 가장 우선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상의 그런 해칭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낮다는 걸 떠나서 지금 국민 세금 정말 최후의 보루를 지켜야 되는 그런 고용보험 기금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DLS, DLF 마찬가지인 고수익 위험에, 고위험에 그런 옵션 매도에 해당하는 그런 걸 투자했다는 자체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칭이라고 말씀을 하면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문회 때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오늘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다. 굉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되기 위해서 한 답변, 위원장 되고 나서 한 답변이 다르다는 거는요. 국회에서 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순간을 모면했다. 그리고 소신도 아니고 순간을 모면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셨고 알아보겠다고 하셨고 한투의 주간 운영사로서의 그 변경 문제까지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분명히 업계에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정말 피하기 위해서 한 내용하고 똑같다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다라는 말. 다음은 재윤경 의원님 순서입니다. 네, 그 위원장님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자리에서 그 금융위에서 역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핀테크 그리고 혁신성장의 그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업체들은 현장의 업체들은 좀 많은 아쉬움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유권 해석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답변이 굉장히 늦고 그리고 뭐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도 뭐 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답변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금융위의 시각은 대단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좀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그런 게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망분리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직도 생각이 같으신가요?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돌아가서 또 친밀하게 토론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오늘 전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DLF를 너무 규제를 완화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 감독당국은 뭐냐? 망분리도 마찬가지예요. 망을 분리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합치면은 문제가 생기면 또 감독팀이 책임이다. 그렇게 되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안 하고 말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껌껌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고민이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과 보완하는 부분과 책임 부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주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규제 혁신에 대한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금융위의 입장과 태도를 보면은요. 제도 금융권에는 굉장히 따뜻한 시각을 갖고 있고 스타트업 기업, 작은 기업들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규제 완화를 100%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고 규제를 현실화하고 혁신하자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된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 망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무조건 풀어라가 아니고 규제를 업체 규모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 망분리 정책 자체가 커다란 대형 금융권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들이 사실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보안 시스템을 막 구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입장벽이 되는 거고 혁신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고민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금융위 많은 다른 이 분들께서는 그동안 저희에게 답변해왔던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위원장님이 그 사이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말도 안 되는 규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보안 사고의 책임을 입증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넘겨져 있는 법률상의 이 환경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핀테크 업체들은 다른 방식의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핀테크 지원센터 저희가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평가요? 네. 예산 핀테크 지원센터에 대한 이 평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해외 진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 배주도 지원하고, 거기다가 이제 보안 관련된 예산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름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면요, 뭘 느끼냐면,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서 당연히 뭐 엄격해야 되고, 또 금융감독당국이 일정 정도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지나쳐서요, 갑질이라는 표현도 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보복을 당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만나는 것조차 꺼려진다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도 그런 평가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혹시라도 있다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의원님,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오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금융위도 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변명 같지만, 저도 좀 답답한 게, 한 달밖에 안 됐으면 가서 밖에서 했을 때는 규제 완화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좀 심한 경우는 아까 제가 사모펀드도 한번 싹 풀자라고 직원들하고 디베이트를 했는데, 오늘 같은 상황이 보니까, 그때 제가 틀린 사람이 되고, 그게 돼가지고,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망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좀 보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뒤에 따르면은 이제 3년 뒤에, 5년 뒤에 누가 그때 망분리했어? 망 합쳤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저주저 한다는 것도 있고, 좀 따뜻하게 좀 봐주시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겠습니다. 장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새롭게 질문하고 싶은 과제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서면을 하고, 작년 국감에서 좀 지적했던 사안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작년 국감에서 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시 최종국 위원장이 예금 한도 확대 필요성에 동의를 했어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일단 금융기관들의 보험료 지출 부담이 좀 늘어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워낙 좀 한도를 설정한 지 좀 오래 지났고, 그 사이에 우리 경제 규모가 너무 커졌고, 또 최근에 또 국제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정성도 커지고, 저기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금융 소비자들의 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금융에서 이 애국자 한도에 대한 지금 검토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청문회 때 공론화라도 한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 상향에 대한 공론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업권에서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가지고 또 잘못된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딱 금액뿐만 아니라 업권 간의 비율을 해서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금액 올라가는 게 이게 보호 측면이 아니라 이 아까 말한 3,000조가 되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인이 왜냐면 지금 15bp, 10bp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권 전체의 자금 흐름에 충격을 주지 않는 부분에서 너무 이게 막 우리 있다고 벌리기보다가 조심스럽게 긴 호흡을 가지고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좀 신중하게 좀 내년에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15년에 KJ 용역을 했던 결과 방향도 있고 우리가 큰 물론 여권 간의 이동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은 그 사실 경제 규모가 너무 커진 것을 사실 다만 그런 식 그 걱정은 나뭐 언제든지 손을 못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돌아보면은 금융신용제라는 게 있었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하고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취지에서 좀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좀 속도를 내서 검토를 해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작년에 또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속 가능한 기후금융과 관련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직 굉장히 좀 초보 단계에 있고 특히 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사실은 국제금융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지금 금융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석탄발전소 PF 발전 비중 중에서 거의 25%나 차지하고 있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늘어날 예정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우리도 기업들한테 지금 강제성 사실 전혀 지금 없잖아요. 기업들은 우리 금융기관들은 기업이면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그만이다 지금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가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미 제시할 때가 됐지 않느냐. 어느 시점 되고 지금 계속 이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저긴다고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적도 원칙이라거나 G10의 기후 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라거나 녹색금융협체 등 이런 공조체를 구축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먼 나라 얘기란 말이죠. 대통령도 이번 유엔에 가셔서 내년 6월에 기후변화 대응 국제연대 이제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이 에너지와 밀접한 사실은 기후 문제 거기에 논의가 될 텐데 우리 나라가 좀 내놓기가 사실 어려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는 가이드라인을 우리 금융당국이 세워서 사업 전략과 상품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좀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좀 없어요. 산업은행이나 이런 기업은행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역할을 해야 되고 금융당국에서 가이드 만드는 것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국내 부분과 해외 부분이 있는데 석탄 같은 거는 저도 수출행 있을 때 그런 비난도 받고 뭐 수출행이 타겟도 되고 해서 무엇보다도 문제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출은행이나 기업이나 산업은행도 무조건 석탄 발전에 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아주 하이 기술, 초초인계 부분만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걸 좀 강화해서 관계부처 협의해서 아까 말한 외교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환경부가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의견을 도출하는 데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4차 질의하겠습니다. 4차 질의 신청한 의원님은 모두 7분입니다. 4차 질의 시간은 3분을 하겠습니다. 김선동 의원 질의 순서입니다. 네, 김선동 의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미 제국의 테러 금융 정보부에서 이례적으로 우리 7개 시중은행 하고 컨퍼런스콜을 배출했던 그런 사례를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정말 이례적이었고 그랬던 일이었고 또 최근에 이렇게 보면 미국 재무부에서 테러 금융정보국하고 금융범죄 단속반의 예산 같은 거 상당히 정액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 문제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보입니다. 이과 관련해서 우리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대응하는 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하다라는 문제 지적을 제가 드리고 그랬는데 뭐 그것을 제가 지금 일일이 점검하기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챙겨주실 것을 그냥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작년 말입니다. 해외 동포 기업인들이 평양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만수대 창작사 그림들을 구입해서 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구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작품들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을. 이것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이제 이것을 이분들은 사실은 이것이 제재 대상인지도 모르고 구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금융위 소관의 테러 자금 금지법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상 리스트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FI 원장 양해해 주시면 FI 원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I 원장님. 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체 숫자는 사실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왜냐면은 국제기구에서 하는 경우하고 미국 업학에서 하는 경우 연동돼 있어 그때 숫자가 있는데 72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라고 좀 이제 숫자가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685개. 네, 685개죠, 그죠? 우리 금융위원회 고시로 법제처 그 명단이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고 FIU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어 되는데 연동되게 되어 있죠, 그죠? 법제처 홈페이지에 링크돼서 이게 보면 우리 금융위원장에게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남강건설, 철현건설, 강봉무역 주식회사, 봉화병원, 하나은행, 대원산업 뭐 회사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제재 대상 회사인지 일반인들이 알 도리가 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44페이지나 되는 빽빽하게 한글과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그런 제재 대상 리스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우리 정부가 고시하는 명단 외에도 아까 FI 원장 그 외에도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그런 명단들 개인이 721명, 기업단체가 328개사, 8개, 그 다음에 등속으로 쭉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독자제 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이거 보면 13,599개 항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된 문서를 보면 1,342개. 이걸 일반인들이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간단하게 드리는데,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여져 있고 여기에서 어드레스나 시티, 그다음에 스테이트 이런 것을 검색을 치면 바로바로 튀어나오게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효성 있게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지킬 수 있도록, 물론 영향이 있는 데는 하지만 그렇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좀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그런 검색 시스템을 갖춰야.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성원 위원님 질의 선서입니다. 예, 저 김성원입니다. 실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좀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 갖고 이 4대 보험료, 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문제, 이제 국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체크카드로 했을 때 0.5%고 우리가 신용카드로 했을 때 0.8% 정도 되는데
약 0.1% 인하시켰을 때 국민 부담 감소율이 한 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뭐 저기 여러 가지 뭐 방법론적인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국고금관리법 개정해가지고 수수료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양식 개선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검토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 국민들 실제 체감하는 데는 금융 당국의 그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기 카드사 결제원 또 건보공단하고 합의해가지고요. 한번 저기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 한번 만들어 주시죠. 예,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요. 자,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이거는 취지는 좋은데요. 이거는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예상보다 수요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막 이렇게 아주 저기 요만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된 너무 과잉이 됐죠. 과잉 설계가 돼가지고 다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까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조차 이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이제 내년 또 선거 앞두고 있어갖고 많은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님 뭐냐면은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은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풀어놨기 때문에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정선을 유지를 해가지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진짜 국민들한테 실제 이제 우리 그 서민들한테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 금융 당국이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저희 아까 높아시면 말씀드립니다만은 국정감사 그러니까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빠지지 않고 좀 위원장님 챙겨서 그렇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뭐 서민들 삶이 어렵잖아요. 예. 네,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 위한 이제 중금리 그래서 예. 적어도 금융시장에서 금융 소비자한테 소외되지 않는 그 정책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이 저축은행이 결국 이제 서민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고금리로 실제로 대부업체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국가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중금리 정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에 있어서 이제 단층 현상이 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그 저금리와 고금리 이 사이에서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실제로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그 금리의 단층 현상이 실질적으로 금융에 있어서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더 촉발시키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지 정부가 국가가 정책적으로도 막아서 어떤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시키든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1년 후에 다시 체크해 보니까 이 저축은행의 어떤 그 고금리 행태는 조금도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행의 전체 차주 115만 5천 명 중에 63%는 73만 명이 평균 23.8%의 고금리로 가계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민들이 돈을 빌려도 나중에 이자 갚기에 급급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약탈적 금융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든지 저는 국가가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런 적어도 이 차별적 금리 때문에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지는 돈은 필요한데 이자는 너무나 많이 내야 되고 그럼 토지의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정부가 해야 되는데 올해 5월달에 금융위원회 이제 그 중금리 대출 실적 관련된 보도자를 보니까 어쨌든 중신용자들의 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했다 이렇게 냈어요. 물론 정부가 노력은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현장에 있는 서민들 입장 또 중신용 등급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그 현실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 금융 정책은 적어도 성과 측면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높은 금리로 살아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저희도 개선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면은 잔액 기준으로는 20%, 신규 출급 부분은 한 18.8%니까 조금씩 변화되는데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대한 죄송스러운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P2P 같은 것도 결국 중금리 대출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단정 저희가 팔을 비틀어서 저축력을 내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은 쪽으로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P2P법이라든지 다른 경제상품을 뭐 저희가 햇살론도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축은행도 결국은 자기 고객이 그걸 못 갚으면 저축은행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축은행도 같이 생각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하고 저축은행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킨과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제일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은행이 너무 가진 사람,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사회공헌에서 연말에 어디에 기부를 얼마 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로 증금리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게 사회공헌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금융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제일금융권 이거 선정하고 사고로 바꾸면요. 그러면 제일금융권이 따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경쟁력을 받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다음은 김종석 의원 질의순서입니다. 네,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그 핀테크 분야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늘 금융위원장께서 국감에서 이 핀테크 혁신이나 인터넷 은행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입을 주목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예. 근데 오늘 사실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음 주부터인가요?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 신청 받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상당히 냉랭합니다. 어떻게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나요? 어떻게 좀 흥행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흥행과 냉랭의 차이를 뭐 어떻게 쓴다면 확 달려오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냉랭이라면 하나도 없냐 뭐 하나도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관심들은 보이는데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결국 현존하는 인터넷 은행조차도 증자에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현행 법규 때문에. 예. 하물며 새로 들어오는 회사들이 과연 정착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시되고 실제로 뭐 네이버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오히려 지금 인터넷 뱅크로 잘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관심이 없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현재의 인터넷 뱅크 관련 제도, 인허가 관련 제도와 제도 정책을 보면 제가 볼 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홍콩이 우리보다 작은 경제인데 벌써 8개나 인가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 개정 없이 현재의 법 규정대로 인터넷 뱅크 활성화가 가능하겠어요? 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정재 의원님께서 국회에 할 수 있는 거는 좀 알려주고 K뱅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법을 어기면 안 되지만 법 테두 내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2개 은행이 증자도 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진짜 찾아가는 뭐 서비스비 찾아가는 뭐 컨설팅 같은 걸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하는데 물론 이제 마지막 결정은 이제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하는 거지 저희가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현행 제도 가지고는 아무리 홍보하고 컨설팅을 해도 제가 볼 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대주주 적격성에 그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가장 큰 걸림돌로 보이고 저는 그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좀 희미할 때 한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개선해서 인터넷 뱅크는 물론이고 핀테크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로서는 제가 볼 때 한국이 인터넷 은행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혜선 의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네, 위원장님.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됐죠. 예. 6월부터 보니까 일반 신용 DB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 활용도가 높나요? 어떠세요? 성과 부위원장님 답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금융 빅데이터 개발 시스템 구축됐고 일반 신용 DB 서비스를 6월부터 개시를 했다고. 예, 참여 기업들이 많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평가합니다. 네, 이게 샘플링 후에 비식별로 처리한 데이터셋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데이터셋의 형태가 개인정보 재식별이 안 된다. 이렇게 맞습니까? 재식별 안 되는 거 맞아요? 예, 익명 정보이기 때문에 예,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재식별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공공 데이터 아닙니까? 예, 일단 지금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에게 오픈하는 거고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전시 오픈을 하면 시스템 과부하 문제가 좀 있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 이 데이터로 활용될 점만 있는 겁니까? 당연히? 공공 데이터는 그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공공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활용 예시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림을 띄워줘서. 이걸 보시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개인별로는 맞춤형 보험 상품 이런 데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전형적인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활용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어떤 감독할 역량이 없으면 금융기관들이 더 교묘하게 마케팅 방법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용정보원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알고리즘만 활용을 하는 것이고 결과만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감염이나 이런 우려는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면밀히 보겠습니다.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금융회사에서 많이 나간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재식별이 불가능하게 한다 그럴지라도 여기에 대한 불신과 우려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물리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이 하다면 좋겠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 노력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대웅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성동구의 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융위원장님. 작년에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있었죠. 뺏긴 거. 그때 금융위원회 금감원 모두 증권사의 계좌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을 했고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모든 증권사를 점검했는데 이번에 뭡니까? 한투에서 전산 오류로 발행 한도를 초과한 유령 채권이 KRX 매매 시스템 매물로 나왔죠. 그래서 JTBC 채권 4억 1,500만 원이 4,150억 원으로 1,000배 뻥튀기 돼서 계좌 입고됐습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모르고 계신다고요? 왜 이런 일이 재발했을까요? 왜 한 겁니까? 재발이?
제대로 네, 관련돼서 그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그 전산 관련된 통제가 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통제 오류. 그럼 당시 증권사 채권 시스템도 점검했습니까? 삼성증권 때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삼성증권은 제가 뭐 조사 결과를 그 보고 이후에 갔습니다. 삼성증권 사고 이후에 모든 증권사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채권 시스템, 증권사 채권 시스템도 그 이후에 점검했냐는 말씀 좀 여쭙는 겁니다. 네,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는 전반적인 점검을 하였었습니다. 감독원에 확인하니까 채권 시스템 점검 안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번 사태 한국투자증권의 새로운 채권 거래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전산 오류다. 현재 관련 오류는 해결된 상태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그 특정 증권사의 그 내부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현장 검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부실한 점검, 아니한 태도로 보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금융시장 시스템에 큰 혼란이 올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금융당국의 태도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이 제보하지 않았으면 오류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유령 회사채가 거래소에 매물로 나오고 계약이 체결됐다면 자본시장 혼란은 심각했겠죠. 근데 부추기지 더 강한 그런 일벌백계 태세로 이걸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1항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했고요. 동법 21조 2항인 정보의 무결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28조 1항 및 10항, 지배구조법 제24조 및 1항 및 3항 내부 통제를 위반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런 법을 위반했는데 지금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태 이후 제가 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삼성증권 재심 때 내용을 참고했으면 똑같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 위반 사항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참고예요. 삼성 때는요. 예. 삼성은 어떻게 했냐면 예. 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확인해서. 네, 예. 예, 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동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저는 무제한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걸 아까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서두에 시작하면서 제가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6가지 정도의 제도적 허점이 보인다. 그래서 그 6가지 사례를 들면서 그 6가지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여쭈려고 그랬는데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그렇게 비적극적인 자세로 어느 문제 하나 해결이 되겠나 하는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바로 앞선 직전 질의에서 답변하시기를 본 의원이 GP가 최다 출자자인데 GP가 만든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위반이냐고 물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건 명백한 거짓 해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속기록을 따져보니 본 의원은 정경심 정광부의 GP 참여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위원장님한테. 그들이 LP가 돼서 경영에 참여한 정황들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행태가 자본시장법 위반인지를 여쭸어요. 그런데 왜 이전 질의에서 제가 다르게 물어봤다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위원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들과 같은 행태가 자본시장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명확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혼탁한 자본시장의 룰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차제에 이런 것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자본시장이 확충되는 길은 멀다,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선 양해 죄송하다는 말씀 잠깐만 드리고요. 아니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잘 못했다고. 그래서 아침에 했던 거는 이제 GP가 참여한 부분은 제가 위반이 아니라 했던 거고, 오후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저는 오전 질문과 똑같은 걸로 이해해서 잘못된 답변을 했고,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자본법 위반, 예,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 이건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질문에 이해를 못했다고.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앞서서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검찰이 코링크피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정경심과 동생 정관부가 코링크피 사무실에서 익성의 자회사인 IFM의 2차 전지 사업 설명을 듣고 기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기재된 사업 계획서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경심은 좋은 사업이 됐다라는 방언까지 했고, 관련 메모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조국 일가가 코링크피의 블루펀드의 출자금 74억 원을 약정을 하고 14억 원을 지급한 바로 그날입니다. 이후에 블루펀드로 들어온 정경심의 돈은 웰스 CNT에 13억 8천만 원이 투입이 되고, 웰스 CNT의 IFM에 13억 원, 그러니까 일종의 전환사태 형태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결국 LP가 블라인드 펀드를 투자한 날에 투자받을 회사로부터 사업 설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프로젝트 펀드입니까? 블라인드 펀드입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블라인드 펀드는 아니겠죠? 이 형태대로 됐다면. 이 형태대로 됐다면. 네, 조국과 관련된 신명이 이 사건의 가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쭙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죠? 프로젝트 펀드라고 투자를 기업을 알고 있으면, 예. 우리가 프로젝트 펀드하고 블라인드 펀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블라인드 펀드가 뭐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예, 처음에 투자자를 모르는 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 질문에 앞서서, 그러면 지금 이 프로젝트 펀드와 블라인드 펀드를 이렇게 모호하게 악용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악용하거나 그 부분을, 블라인드 펀드는 지금 앞서서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정경심과 그분의 동생 정관보가 하듯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블라인드 펀드라고 신고하고 프로젝트 펀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네. 처음에 모집할 때 어느 사업에 가겠다는 게 프로젝트 펀드고, 네. 돈이 모은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 내세요 하는 게 네. 블라인드 펀드는 아닙니다만 그런 네. 상황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이 공직자의 가족이고 공직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블라인드 펀드에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에라도 공직자들이 이러한 것을 편법적으로 악용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블라인드 펀드에 가입하면은 문제가 없고 프로젝트 펀드에 가입하면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프로젝트 펀드라면은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감원에 사업 등록서를 제출을 할 때 분명하게 명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프로젝트인지 블라인드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계속 수시로 이런 우연한 사태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계속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지금 쪽지 주신 거는 이제 블라인드 펀드인지 프로젝트 펀드를 신고하라고 하셨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잘 않다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걸 살펴보고. 금감원에 사업 등록서를 제출을 할 때 이것들을 명시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지금 이것이
고위공직자들이나 재산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루프홀이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을지를 대안을 여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에서 간접 투자를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간접 투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자본시장법 이미 위임 행정규칙 금융투자 규정 제7조에서 7-41조 9에 따르면요. 7조에서 7-41조 9에 따르면 GP든 LP든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임명계약은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정경심 같은 경우는요. 코링크피의 또 다른 사모펀드, 배터리 펀드, 투자처 WFM으로부터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 1,400만 원을 영어 교육 자문료로 받습니다. 물론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지만 또 다른 이분의 동생 정광보 또한 코링크피로부터 매달 833만 원씩 연 1억 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경심과 정광보는 코링크피가 수익이 나지 않자 코링크피 임직원을 다그쳐서 자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은 자문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검찰은 이를 투자 이자를 받기 위한 이명 계약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정광보, 정경심이 아닌 경우 그냥 A라는 분, B라는 분이 이런 동일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는 보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간접 투자에 펀드에 투자해서 펀드의 수익을 받아가는 구조인데 네. 이걸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임용 계약을 했다면은 그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뭐 법령이 필요하면 고치든지 해야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만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아직 고민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처음 또 나온 제가 그러니까 연구했던 분야 안에서 말씀해 주신 걸 다 감안해서 고민해서 또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마지막으로 1분 드리겠습니다. 제 다른 시간을 왜 제안하셨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거 아닙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앉아주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서 따지는 것은 개인 A, 개인 B, 특정인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게 현실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금융에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추가로 마지막입니다.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역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이죠. 예.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도 묻겠습니다. 앞서 추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경심의 동생 정광보가 속한 회사 대표가 코링크피의 배터리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WFM의 장외 주식을 1억 5천만 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광보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WFM의 실물증권 12만 주, 한 6억 원에 상당하는 주식인데요.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요즘에 명의 개서도 되지 않은 실물증권을 집에 12만 주씩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렇죠? 예. 실물증권을 보유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여쭈면 위원장님은 알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의개서가 안 된 실물증권은 지인 간의 양도 때도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죠? 네. 차명 명의자도 실물증권 없이는 함부로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실물증권은 차명거래의 주요 수단입니다. 그렇죠? 네. 이 때문에 지난 9월 16일부터는 실물증권 발행이 금지됐죠. 네, 전자증권으로 상장법인이라는 네. 이 실물증권 발행 금지를 선포하는 자리에 조국 법무부 장관도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그 행사장에 같이 가셨었죠? 예. 만약 주식들이 차명 형태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건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예, 금융회사를 통해서 거래했다는 실명법이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앞으로 발행되는 그 실물증권을 발행을 금지한 것이지, 기존에 지금 비상장 형태로 남아있는 것들은 아직 실물증권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것을 이용한 또 다른 차명거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제도적 허점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비상장 주식에도 전자증권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게 이제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비상장 주식이 전자증권 하면은 좀 수수료를 깎아준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강구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분들이 따라올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형에 가는 길입니다. 실물증권을 없애고 이형에 예. 가는 전자증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예. 남아있는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예. 입장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이게 뭐 간단하게 끝날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사모펀드 시장, 자본시장이 우리한테는 새로운 영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해 나아가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겁니다. 예. 저는 금융위에게 이 불완전한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시장이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깨어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권 실세와 연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가 이렇게 위축된 자세로 뒤로 물러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터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본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자, 예, 이제 저 1분 더 드렸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우 의원님, 예, 여기서 그만하시고. 할게요! 이거만 주세요. 시작하세요. 예, 일단 진행 상황 마감해서 시간 드릴 테니까. 아니 왜 상대 의원이 발언 시간을 얻어서 발언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앞서 예, 지휘하신 예. 분들 충분히 했잖아요. 자, 우리 저희가 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하면서 도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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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공모시장으로 아쉬운 점이 많고 시장에 목마름이 많아서 이런 것을 도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간다는 각오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추상 같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추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갑질, 불공정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분들인데요. 보험 설계사분들 지난달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필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보다 이제 보험업법으로 이분들의 불공정 행위 모법에 8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이 관련된 그 내용에 시행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데요.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좀 적극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 공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까 유희동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국회법상은 위원이 질의를 계속 요구할 경우는 기회를 주게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태 위원, 유동수 위원, 최은열 위원, 성일종 위원, 김진태 위원, 김성원 위원, 장병환 위원, 이태규 위원, 추혜선 의원, 지상욱 의원, 김병욱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자료를 나중에 이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병환 위원님께서 고령자 금융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따른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열 위원님께서 3호 DLF 불안전 판매 사태로 본 고령화 시대 국민 자산관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께서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들 요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 대안을 아울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안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앞으로 주요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해주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금융위원회장 2019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